대구의 한 종합병원. 지난해 말 이곳에 2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실려왔다. 지금 실제로 보세요. 지금 사실 2년 됐는데, 그죠? 당시 수옥이의 체중은 또래의 3분의 1 정도로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직 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아이. 수옥이는 지난 12월 18일 굶어 죽은 뒤 장롱 속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5살 어린이의 동생이다. 한 아이가 굶주림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죽어가는 동안 사회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사망 당시 5.5kg이었다는 이 아이의 죽음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동대구 선지 죽은 아이와 함께 발견된 수옥이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올 때는 22개월 된 아기가 5.5kg 상태로 왔으니까, 그죠? 아주 영양 상태는 그야말로 참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거의 아사 상태로 왔었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수옥이 또한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지 알 수 없다. 자기 힘으로 우유를 넘기지 못하던 수옥이는 현재 구강 수유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수옥의 아버지는 건설 일용직으로 몇 달째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가족은 사회 안전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빈곤선 주변을 맴돌면서도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른다. (2005년) 정부에서 정한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월 113만 6천 원. 이를 기준으로 소득이 100에서 12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핵으로 투병 중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올해 78배 김순희 씨. 만화방을 운영하던 아들이 쓰러진 것은 지난 2002년. 그 후 김순희 씨는 노점으로 직접 생계를 꾸려왔다. 하지만 그것도 작년 가을이 마지막이었다. 내가 전에는 남대문에서 노점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올겨울은 못 나가요, 잘. 누운 채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지낸 지 3년. 보다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고 싶지만 최근 2년간 병원에 가보지 못했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 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달이 많아 보험급여가 수시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유일한 난방기구는 두 사람이 누울 수 있게 가로로 놓은 전기장판이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 이 홈매트도 높이 해놓지도 전기세가 나가서 못하고 딱 위에다만 해놓고 앉아서 밥 먹을 적에도 이불 쓰고 앉아 밥 먹고 그냥. 만화방을 개조한 4평짜리 방에서 모자는 현재 사회단체에서 제공한 구호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방이 아들 소유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아무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혼자 생활하는 김순임 씨는 관절염으로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는 상태다. 김순임 씨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몇 년째 연락 두절 상태인 딸이 법적인 부양 의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게 일환이라고. 그거 일환. 딸 하나 있는데요. 뭔 사업을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 저기 뭐야 부도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연락도 없고 그래. 얼마 드는데요? 많이 막 미덕쳤나 봐. 한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됐나? 4, 5년이요? 네. 연락 하나 없으세요? 네. 일촌 직계 가족이나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로 인정돼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직접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김순임 씨는 인근 식당에 나가 허드렛 일을 돕는 대가로 식사를 해결하고 일당 5천 원, 한 달 15만 원을 번다. 이 돈은 월세 15만 원을 내는 데 쓰인다. 연체된 건강보험료로 인해 관절염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냥 아는 병원에서요. 여기 무릎이 되게 아파서 가서 이제 저기 가서 이제 하면은 그냥 주사만 주시고 앓으니까 그냥 지가 되게 보호자 될 거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저기 큰일 났다고 다 달아갖고 이제 이 뼈끼리 자꾸 이렇게 부닥치면 나중에 수술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중 상당수가 수급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보다는 약간 돈을 약간 더 벌거나 아니면 부양 의무자들 때문에 보호를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최저 생계비 받고 계시는 수급권자들보다는 더 안 좋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 지금 사회 안전망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수급권자들도 다 보호를 못 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비를 비롯 의료, 교육, 주거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40만 명.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도 부양 의무자나 소유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저희가 수급자 책정하는 책자가 정말 60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책자거든요. 그런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한이지는 거기에 저희가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수급자 중에. 근데 그런 하나하나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피해가지고 수급자가 완벽하게 이렇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 조사 결과 차상위 계층의 30%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사 기간 중에도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하고 달라가지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주변에서도 자기 이웃들이 뭐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뭐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할 때에 각 공반장, 직능단체, 심지어는 말입니다. 약국, 슈퍼마켓, 이런 부동산 속에서 이런 모든 분들을 총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현대까지 전무하다. 4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들은 사실상 사회 안전망에서 방치된 계층이다. 올해 40살의 이동신 씨는 자녀 넷을 둔 가장이다. 전기 기술자였던 그는 IMF 이후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다. 울산 쪽에 화학 플랜트 쪽에 일을 했었는데 그 전기공사도 거의 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제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이동신 씨는 일하는 틈틈이 독학을 해 4개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작년에는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업종을 바꿔 취직했지만 얼마 후 다시 직장을 잃었다. 기능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업종을 바꿔가면서까지 시도를 했었고 그 전기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작년 2004년도 10월달에 권고사직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까지 모두 7식구. 실직 후 아내가 7식구 부양에 나섰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보육 도우미를 하며 받는 50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아내. 그러나 지금 아내는 자리에 없다. 네가 소금 넣을래? 지난해 말 아내 김은영 씨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백혈병이었다. 치료가 까다롭다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유를 모르게 계속 몸이 아팠지만 건강검진은 엄두도 못 내며 일을 계속하다 결국 쓰러진 것이다. 일주일 만에 아내를 보러 온 이동신 씨.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울산에서 부산 병원을 오고 가는 교통비도 부담이다. 아내는 20일째 무균실에 있다. 그래도 많이 돌아왔네, 그죠? 그때 여기가 새카맣던데. 이동신 씨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떠도는 사이 생계를 책임지던 아내가 쓰러졌다. 머리 이제 오늘부터 오늘 아침에 이제 샤워를 했는데 머리가 이제 조금 늦게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모자 쓰고 있어. 그냥 빨리 좀 잘라야 청소 아줌마를 도와주겠다는 생각만 들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치료가 시작됐다. 입원한 지 한 달. 지금까지 병원비만 500만 원이 넘었다. 지금은 들어오는 수입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는 일단 모든 걸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 넷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고 아내의 간병도 해야 하는 이동신 씨. 무균실에 있는 아내의 속옷은 삶아서 준비한다. 지난달 10일 이동신 씨의 사정이 지역 언론에 알려졌다. 사정을 알게 된 해당 군청은 이동신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다. 이게 이번에 통보받은 그 통보서입니다. 아는 분이 또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를 해줘가지고 7인 가족의 생계급여인 130만 원과
의료보호 혜택 등이 주어지게 됐다. 자존심 많이 상하겠죠.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거 내가 지금 내세워서 이것을 거부한다라면은 이 가족을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은 버릴 수도 있다. 그는 이제 극빈층으로 분류된다. 순식간에 실업과 아내의 병이 들이닥친 결과다. 안고 가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엄마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이동신 씨의 어머니는 심근경색으로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다. 현재 심장의 50%만이 재기능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치료는 포기한 상태다. 아이들 교육비도 문제다. 가회나 학원은 남의 얘기일 뿐이고 기본적인 학비도 내기 힘든 것이 이동신 씨 상황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충당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학교 보내는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그래. 몇백만 원씩 등록금 내면서 보내는 게 그냥 다 그냥 남의 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동신 씨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해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취업을 생각할 수 없다. 소득이 생기는 동시에 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애들한테도 그렇고 뭐 평생 이거 받아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꿈을 접어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야 됩니다. 그거는 단지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모든 것을 접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급자로서 지원이 사라진다면 아내의 치료도 생계 자체도 유지할 수 없다. 목소리 듣고 다들 그냥 놀래나 봐.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은영 씨의 백혈병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어려운 거 이렇게 당했으면 나 막 엄살 부리고 할 텐데. 하여튼 뭐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줄 수가 없어서 안아주고 싶은데 장갑을 안 껴서 장갑도 못 끼고 지금 뭐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고맙고 한꺼번에 사랑을 다 받아버려서 나는 언제 다 갚나. 평생 갚아야지. 항암 치료가 끝나면 골수 이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골수 이식까지 약 한 4천만 원에서 만약에 타인 이식을 하신다면은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의료보험 일종 대상자가 됐지만 혜택은 한정적이다. 김은영 씨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가족들, 친정 식구들 같이 여기에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냥 골수 이식에서 이렇게 그냥 가능성이 혹시 없다면 그냥 퇴원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그 한쪽에 혹시나 그 불가능의 상황을 생각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여보.
병원비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일찍 그냥 가족들 옆에서 조금 시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일을 해야 하지만 수입이 생기면 정부의 지원이 끊어진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모순은 이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 앞으로 골수이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려니까 제가 또 나가서 벌고 싶고 또 벌어서 보태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것을 또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난이 개인의 나태함이나 무능력 때문이라는 말은 이동신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5년 한국 사회의 빈곤은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틀 속에 담을 수 없는 새로운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어떤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도 대체로 한 1970년대 말 이후부터 등장한 그런 새로운 집단들이에요. 좀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집단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은 한 20년 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신빈곤 계층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고려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정부가 많은 그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아직도 뭐 아젠다 설정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정책들이 뭐 아직도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경계선을 맴도는 근로 빈곤층.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 빈곤층의 직접 대상자는 132만 명 정도. 그 가구원을 합치면 인구의 10%인 400만 명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추정된다. 그 빈곤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즉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 제한된 문제로 이제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빈곤 계층의 절반 이상이 근로 빈곤 계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정부가 그 일자리 그 자체보다는 일자리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데서 좀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임직이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취업을 했다가 실직을 했다가 다시 또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도 지속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계층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빈곤 상태를 벗어났다가 다시 또 실직하면서 빈곤 상태로 들어갔다가 또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하면 다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빈곤으로 돌아오는 이런 반복적인 실업과 반복적인 빈곤이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기가 악화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일용직, 임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더 우리 건설 노동자들한테 일자리가 없어서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쯤 잠을 깨가지고 씻고 해갖고 한 버스 타고 여기 이제 왔죠. 그때가 시간이 한 5시 반 정도 딱 됐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뭐 있는 걸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동지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일자리 어디가 있냐 없냐 이야기도 하고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지만요. 지금 애들이 방학 때라 아빠가 일도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있으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그냥 그냥 없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그래갖고 한 오후 딱 봐고 5시 반이나 되면 이제 서로 또 일찍 들어가고 다 그래요 전부 다. 지금이라고 해결해 나갑시다. 들이요 대학
대학교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이 고등학교고요. 나는 대학교까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까지 그 인테리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 이 건설 노동자 굉장히 꽤 많거든요. 꽤 많을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사람 숫자로 따지면. 지금은 뭐 경쟁이 심합니다. 일터는 적은데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괜찮아요. 어떻게 됐든 사용자들은 뭐 마음대로 사람을 막 그냥 갈아가면서 쓰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하고 오늘 지금 점심이 넘은 것 같은데 1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라면 딱 2끼 먹었습니다. 라면은 지금 이쪽 다리가 제 인대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덕 나한테 그렇다고 도둑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없는 현상을. 그래서 제 집 사는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살 가족 동반 자살 그런 게 많이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가서 죽지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그 생각 하면 좀 눈물이 날라. 죽지만 말아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어렵게 마련한 일용직 일이라도 건설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있는 광민영 씨 역시 실직 상태다. 우리가 일하다가 다쳐갖고 그걸 산재로 처리하면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 떨어져 나갈까 봐. 지난 2000년 비정규 운송직으로 근무하던 한 가스 생산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다. 현재 광민영 씨는 복직을 요구하며 올해로 5년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게 꿈꾸고 작은 희망들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정의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그런 꿈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뭐 현실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아내는 광민영 씨보다 늦을 때가 많다. 광민영 씨가 실직한 뒤부터 동네 상가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 이제 두 식구가 살아서 아침에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삽니다. 정신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큰 요즘. 아내의 옷가게 또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 부부가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다. 서로 뭐 시간이 안 맞으니까요. 뭐 사람이 제 대신 이렇게 뭐 생계를 끌어가야 될 형편이니까. 광민영 씨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이 있었다. 네, 애가 이제 혼자 쓸쓸하고 그러니까 저 인형이 이렇게 말을 하면 녹음이 되고 그런 인형이라 저기다 대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러던 인형이죠. 지난해 그는 아들을 잃었다. 부모가 생계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이 아들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아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마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아빠는 해고 싸움한다고 들어오는 날보다 못 들어오는 날이 더 많고,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가장의 실직으로 한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올해 37살의 최이치 씨는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실직했다. 최근 이들 부부는 노점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뭔데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부모님 거고요. 아, 이거는 다이아예요? 아니에요. 큐빅이에요? 큐빅이에요. 결혼 반지를 왜 파시려고요? 뭐 좀 장사라는 것도 좀 해보려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세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좀 미천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팔게 됐어요. 이건 다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아들 하나니까 장사 미천 대주신 거죠. 예물 다 보내셔서 파는 길에 내 것까지 팔아라 하신 거예요. 아침 식사하시고요. 예. 아내의 결혼 반지도 처분하기로 했다. 한번 껴보자. 저쪽 손 이렇게 이제 한번 껴보지 뭐 마지막인데. 하나 의미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번이 마지막 남은 기회라 생각하는 최희치 씨 부부. 예, 이게 지금 가장 마지막 방법이에요. 모든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니까. 양념장에 넣을 거고, 양념장에 넣고 오뎅. 정리 해고된 지 5년째.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최희치 씨는 직장 생활 8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바로 몇 달 뒤 정리 해고가 됐다. 당시에 얻은 융자 6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해 현재 집은 경매에 내놓은 상태다. 눈만 짧은 거야? 쉼 없이 일하고 아내도 부업을 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되게 많네. 다섯 가지 정도 해보고 와 여기 다 난다. 구두 수선도 해보고요. 막일도 하고 그리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리고 또 판매 같은 것도 해보고. 우리는 사실 쌀도 떨어졌어요. 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지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서민층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남들은 도와준다는 그게 아니라 아주 서민층은 도와주죠. 근데 중간층에 굶는다는 거는 모르실 거예요, 거의. 처음에 뭐 1, 20만 원씩 썼거든요. 이제 월급 받으니까 그걸로 갚아 나가야지 하고서는 쓰고다가 한 달 정도 쉬면은 갑자기 그게 한 10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 3개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갚으면 되겠지 하고선 돌려막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 펑크 나니까 하나 망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아예 모뎀이 나가서 경매로 집이 처분되면 빚 청산 후 남는 1,400만 원으로 7 식구가 살 집을 구해야 한다. 포장마차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간 최희치 씨. 근데 요즘 하면 안 된다. 근데 좀 그냥 여가저가 너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러도 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좀. 밤에 잠깐 하는 거야 뭐. 포장마차를 시작할 곳이다. 폐물을 처분하고도 100만 원이 모자라 월 25% 이자로 100만 원을 급히 빌려 준비한 장사다. 포장마차는 최희치 씨 부부가 생각하는 마지막 기회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다. 아 정말 안 된다. 왜 안 되지? 엔진 오일 좀 없고 다 했는데. 한 시간 후에 전화 준다 그랬거든? 자리는 마음에 드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잘 안 되네요. 겁나고 무섭고. 주위에서는 취업이 안 되는 게 눈높이가 높아서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최희치 씨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뎅 맛이 나. 눈높이 높았으면 막일이라 했겠어요. 글쎄요. 그 사람들도 한번 해보라고 이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싶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뭘 더 제가 눈높이를 높이고 이렇게 살겠냐. 그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를 높여봐야 얼마나 많은 높이겠냐. 자기가 당장 먹고 살 일이 없는데 뭔 일인지 못하겠냐고요. 뭐 빚에 시달리고 여태까지 5년 동안 많이 벌지는 못하고 이것저것 다 해본다고 일용직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게 안 풀렸을 때 일용직 갔을 때도 그 일용직 사장님조차도 수금이 안 되니까 월급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름씩 20일씩 막 밀려요. 우리 사회의 빈곤 탈출률은 매우 낮다. 절대 빈곤층을 벗어난 경우에도 대부분이 빈곤선 주변의 차상위 계층에 머물러 실제 빈곤 탈출률은 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단 빈곤층에 진입하면 빈곤의 함정에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다. 최이치 씨의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전 직원의 5분의 1을 줄이겠다는 국민은행의 인력 감축 현대자동차가 결국 오늘 1,569명에 대한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10,000명 정도의 은행원이 직장을 주주인 외환은행이 1,000명 가까이 감원하기로 하고 5,500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명예퇴직, 퇴출의 시대다. 은행은 망하지 않고 은행원은 가장 안정된 직업이라는 신화가 깨졌습니다. 12개 부실은행 가운데 5개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퇴출 은행원 1세대는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충청은행에 근무했던 함영국 씨. 지난 1998년 10년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출당한 그는 현재 주유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얼마 맞죠? 12시간인데요. 참 뭐 금액은 사실 참 좀 창피한 얘기죠. 옛날 은행 비교하면 안 되겠죠. 모르겠어요. 시간만 2,300원 될 거예요. 뭐 2,300원 되는데. 안녕하세요. 퇴출 후 7년, 대리운전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 이게 추워갖고요. 추워서 이제 이끼를 물에 넣어줘야 되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손님들이 사인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시죠. 잠깐만요. 예, 사인 부탁합니다. 네,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인해 함영국 씨의 모든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근데 제가 30살에 결혼을 할 목표를 딱 세웠는데 29살에 퇴출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퇴출되면은 당장 갑작스러운 회사를 마감하니까 우선 당황했었고. 퇴출 당시 과장이었던 이전주 씨는 퇴출 후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사업은 곧 쓰러졌다. 이후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퇴출 은행원 출신이라는 것이 장애가 됐다. 회사에서는 어떤 그 전직이 뭐였냐 이것부터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전직이 은행원 했다고 저 친구 은행원이 잘하면 왜 그만 안 뒀을 텐데 이런 선입감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계사회로 가는 것 같아. 부계사회. 퇴출당했다는 꼬리표는 취업하는 데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아니 저쪽을 생산직 근로자라 하면은 뭐 전기공이나 기계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전기공이나 기계공으로서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삼성에 들어갔다, 대우에 들어갔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회사 사람으로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에 의해서 그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퇴출이 된다고 할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아침 6시만 되면 한국 사회에서 한 번의 실직은 영원한 퇴출로 이어지기 쉽다. 진짜 나는 어디 가서 해도 성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 하다못해 중소기업에 가서 격리 직원이라도 해보고 싶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방법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우선은 가정에서나 자기가 우선 약한 모습을 자꾸 비춰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가보면. 그리고 퇴출은행원의 뭐 3분의 1이 신불자라고 그거는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신불자 정도로 사실 어려워요. 퇴출은행원 대부분이 3, 40대의 경제활동 연령이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38.5%, 직장이 없는 경우는 31.4%에 달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고용시장은 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불리는 저임금 계층의 급속한 확대.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56%,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12월 27일, 경남 마산에서 40대 노동자가 자살했다. 한진중공업 계약직인 김춘봉 씨였다. 그는 1980년에 입사해 24년을 이곳에서 일했다. 2003년 4월 희망퇴직을 한 이후로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당시 김춘봉 씨는 희망퇴직을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년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사측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춘봉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자기가 입사해서 20몇 년, 30년을 그 지에서 근무를 하고 누구보다도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버릴 때는 이렇게 진짜 쉽사리 버리고 사람을 버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진짜 가슴 위에 상당히 많이 영을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 다른 인원이 배치된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자살하기 전까지 그는 21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아들 지훈 씨.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회사 일이 전부인 사람이었다. 휴가도 여름 휴가도 일주일 있는 거 3일 쉬고 설날 때도 설날에만 제 지내고 그 앞날 뒷날 빨간 날이 나니까 다 출근 다 했고요. 거의 1년 365일 중에서 노는 날은 거의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김춘봉 씨는 15년 전 아내가 가출한 뒤 혼자 가정을 돌보며 두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 빨래에서 도시락까지 모두 직접 챙겨주던 아버지였다. 희망퇴직, 비정규직 전환, 재계약 좌절을 차례로 겪고 회사에서 퇴출된 김춘봉 씨. 그는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는 불안한 신분이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했길래 한 가장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됐으면 했고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오늘은
급속히 증가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실직 시 실질적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의 비정규직 문제는 빈곤층 확대와 맥을 같이 한다. 비정규직 증가가 지금 일을 하면서도 그 빈곤을 간신히 벗어나거나 언제든지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을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증가가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 코오롱. 조기 퇴직 실시로 현재까지 43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지난 17일에는 생산직 노동자 78명이 정리 해고를 통보받았다. 정규직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같은 자리에 비정규직 신분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노조 측은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그 비정규직 사원들을 채용해서 다시 가동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됐어요. 안에 나중에 다 먹는다. 기업의 구조 조정이 인력 감축과 인건비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참 너무 캄캄하고 진짜 암울하게 노동자로 산다는 자체가 이 시대에 참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 같고.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답한 노동자가 정규직은 15%, 비정규직의 경우엔 82%를 차지했다. 그만큼 비정규직이 느끼는 고용 불안은 높다. 그렇게 그 고용 불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그 회사의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도 똑같은 일을 갖다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맡기면은 그 근로자가 그 일에 들이는 정성이라든지 어떤 몰입도라든지 회사에 대한 애사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근로자들을 가지고는 어떤 품질이나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을 우리나라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정규직의 절반가량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75%가 4대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저임금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빈곤층이 1%포인트 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0.22%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좀 이제 다른 요소들 그거는 인적 자본,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불평등을 통해서 이제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를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요인들을 다 감안하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부자들한테 돈을 몰아줘서 그게 이제 그 저축을 늘리고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제 양극화가 진행된다면 1인당 경제 성장률이 많게는 1%포인트 이상 감소할 수 있다. 빈곤층의 증가는 더 이상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11년간) 대우자동차에 근무했던 김종민 씨는 2000년에 정리해고됐다. 그 후 건설 일용직 등을 거쳐 현재 운전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여기 직원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한테 저랬으니까 정리해고 됐지라는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솔직히 학원 뭐 여기 와서는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뭐 하는 편이에요, 내 스스로.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 14시간 동안 근무하는 김종민 씨. 기본급 60만 원에 시간 외 근무를 합쳐 그의 월 수입은 130만 원 정도다. 두 바퀴 안 가고
성격은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좀 다재다능하게 좀 끼도 많고 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좀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정리해고 후 김종민 씨는 아이들의 학습지나 학원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채점 안 하는 건 아는데 답안지 보고 베낀 건 아니지? 유일한 희망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조차 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던 5년 전만 해도 김종민 씨는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리해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한다. 정리해고 그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을 해요. 사실은 정리해고라는 그 말 자체부터 내가 왜 물건도 아니고 뭐 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 정리가 평상시 때 그 감정이 싹 사라졌다가 정리해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 자신도 막 흥분을 해버려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정리해고 문제는 상당히 좀 민감한 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 근데 몇 가지 안 산 것 같은데 26,000원 돈이 나왔잖아.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옛날처럼 또 나 카드 메워야 돼 그러면 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솔직히 주변에서 나보고 짠순이라 그래. 진짜 돈 안 쓴다 그래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자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는 쓸 돈도 없어. 나영 씨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내가 능력이 얼마나 줘야 되는데? 너 능력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회사를 그만뒀냐 어떻게 했냐?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솔직히 아내는 얼마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다.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다고 한다. 답답하죠 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얻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속상해요 솔직히. 이 상태로 간다면 더 나빠지겠죠. 당연히 나빠지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취할 그런 입장도 못 되고 그 주위에서 뭐 저를 도와줄 뭐 만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요. 하여간 뭐 열심히 살면 되겠죠. 근데 때때로는 뭐 좀 솔직히 도움받고 싶을 때도 있죠. 네. 도움을 청할 때도 없어요. 편하게 자지. 가장으로서 점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김종민 씨.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모든 일이. 정리해고된 지 5년, 김종민 씨는 40대에 들어섰다. 그는 열심히 살면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야 아마. 그렇다고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자꾸만 초라해지고 그런 책임감이 자꾸만 한 해 한 해 흘럴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고요. 사실 힘든 문제지만 힘든 문제예요. 개인의 힘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오랜 빈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져온다고 한다.
14시간씩 일을 해도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이나 고용 같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심리 속에서도 나타난다.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기술, 사람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시대다. 하지만 빈곤층이 양산되는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경제 혁신도 있을 수 없다. 저소득층에서 이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소득층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CEO도 나올 수 있고 또 훌륭한 과학자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가능성들이 사실은 이제 경제에 이제 활력을 가져다주고 또 경제 성장에 아주 튼튼한 토대가 되는 것인데 저소득층이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가능성들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신빈곤층은 빈곤과 자립의 중간지대에서 길을 잃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 것인가? 그 대답 안에 공존의 조건이 있다.